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계엄 전반을 몸소 지휘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200% 전력을 다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대통령이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게 내란죄까지 구성을 해서 내란범으로 사형수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것이 안타까운 그 지지자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 대한민국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 집시처럼, 아니 그 뭐라고 하죠? 그 밖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하고 싸우는 것이 그저 삶 자체가 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비상계엄 하는데 스스로 법률을 좀 찾아보면 지금처럼 가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이상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비상계엄은 전시, 이거 전람회 이거 아닙니다. 전쟁, 전시, 사변, 6.25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여기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여기에 준한다고 내가 정할게 이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전시 또는 사변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어렵다면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앞부분은 전쟁이 안 났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럴 때 선포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법률입니다. 요거는 계엄법입니다. 이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12월 3일에 교전은 없었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어서 그 국회 앞에 시민들이 좀 모여 있긴 했지만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럴 때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듣지도 않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그 윤석열 지지하는 시위대들은 아마 좀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내란, 이런 그 범죄가 있었죠. 어땠습니까? 굉장했죠. 거기 보니까 뭐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람 다치고 경찰이 상당히 많이 다쳤죠. 이 폭동 내란 행위를 한,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다친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러범들이 테러 행위하다가 다치면 그것도 피해자로 분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여튼 서부지방법원 폭동 내란은 대단했죠. 무시무시했죠. 그런데 여기 군 병력이 진압했습니까? 안 했죠. 자, 이 정도 됐는데 안 했다. 그러면 2024년 12월 3일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무튼 한 6군데 군 병력이 나갔던 그곳에 이런 폭동 사태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없었죠. 그리고 12월 4일에 합참에서 북괴가 우리에게 당장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징후는 없다. 평소에 늘 있던 위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바로 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내란보다 더 참혹해서 더 과해서 이 경찰력으로 안 되고 군 병력이 가야만 되는 경우가 12월 3일이었었다면 그러면 조금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한 거는 이 자체가 범죄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헌법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는 많이 들어봤죠. 헌정질서 파괴 헌법 내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몸소 뛰었습니다. 물론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입으로 뛰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휘했다. 이 계엄 지휘 상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2025년 2월 7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계엄을 지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까지 한 것이죠. 야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첫 통화 이게 12월 3일 밤 11시 40분경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렇게 되죠. 이때 헬리콥터로 이동하는 상황에 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뭐 무슨 이야기를 했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별거 안 물어봤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는 계엄군이 특정 시점에 특정 작전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체크했다. 보고받았다. 이게 바로 현장에 직접 계엄 지휘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인 것이죠. 대통령이 딱 맡겨놓고 계엄사령관한테 맡겨놓고 이게 아니고 군사작전까지 직접 체크하고 지휘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기억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차벽 설치한 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 얼굴 노출을 했고 이게 보도됐죠? 이게 뭐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그냥 내가 여기 도망 안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바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이러한 그 법 집행에 대해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저항을 하는 이 특정 작전 이거를 체크하고 보고받은 게 됩니다. 요 장면이 스스로 자꾸 무덤을 파는 것이죠. 이거는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겁니다. 뭐 굳이 이게 아니어도 증거가 넘쳐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전화였고 12월 4일 시간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죠. 날짜는 바뀌었지만 0시 30분에 비화폰으로 두 번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그 곽종근 피고인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끌고 나와라,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 그게 아니지 않느냐,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은 국회의 공무수행을 관여한 것이죠. 군을 가지고 이것으로 아주 훌륭한 증거다. 곽종근 사령관이 이 지시를 받자마자 전화로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화 통화 사실이 확인이 됐죠. 통화 기록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0시 30분에 왔는데 36분에서 38분까지 2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태 증인도 곽 사령관하고 통화 기록이 0시 36분으로 돼 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국회 안에 들어간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이렇게 약간 사정하는 쪽으로 말을 했다 이랬습니다. 일단 표현을 봐도 그렇죠.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앞에 전화 온 거로는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한다가 들어갈 수 없겠냐? 들어가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알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용원 위원이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떠냐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도 곽종근 증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 그때 곽종근은 특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걸 그냥 들은 것이죠. 부대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곽종근 위에서, 이때는 윤석열이 이렇게 되겠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명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신문 방송에 막 나온 게 국회의원이 아니고 인원들이다, 요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토끼도 잡아내면 안 됩니다. 그게 요원이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왜 들어갔느냐. 되지도 않는 변명이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내용들, 곽종근 사령관의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고 했죠. 이걸 곽종근이 사용하라 한 게 아니고 지시받은 내용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시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예하 부대에 그냥 전파돼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용원 위원이, 이게 이제 두 번째 통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하니까, 이 회의록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제 기억으로 12월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 그 어간대였다. 바로 그 두 번째 통화가 지금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조국 위원이 내내 같은 12월 10일 국방위원회 회의록인데,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 사령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4일 0시경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떠냐,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서 문의했지요, 이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예,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현장에 나가 있었겠죠. 근데 12월 4일 0시경에 이쪽에도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했고, 12월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고, 그 이진우 사령관에게도 그 내용을 보면 총을 쏴라 이런 얘기 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직접 지시를 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이것과 그 이진우 사령관과 관련해서 뉴스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212명이 국회로 출동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에서 국회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국회 영역에서 현장 지휘를 하는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기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업고 나오든 끌고 나오든 죽여서 나오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을 습격해라. 국회의원의 업무를, 공무를 방해해라. 헌법을 위반해라 라고 지시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다. 이 표현이 좀 더 우아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거를 또 여러분은 그러겠죠. 아, 이거는 그냥 예시다. 예를 들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거지 총을 쏘라고 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령 부대에서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면 총을 쏘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총을 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수북하게 쌓여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안 나오면 수사 제대로 못한 것이다. 707 특임단장 김현태에게 곽종근 사령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화를 받고 나서가 되겠죠. 곽종근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줄인 것이고 앞에 나왔죠. 위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현태가 그건 무리다. 그건 위험하다 하니까 그러지 말. 그럼 그만둬라. 해서 중지가 됐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 안 했지 않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증거가 있느냐 하는데 그 시간에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현장에 있는 그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확인이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증명은 윤석열이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0일에 질문을 하는데 이게 회의록에 있습니다. 707 단장은 그때 위치가 어디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성일종 씨도 결국은 현역 군인들에게 윤석열이 죄를 덮어 씌우면서 윤석열 구하기를 하겠다고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국회 회의록을 보거나 국회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헛짓이며 이 또한 범죄 행위다. 내란 동조자다.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임단장 김현태는 어디쯤 있었냐 이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말을 하지 않고 곽사령관의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창문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1층 현관에서 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소화기를 맞고 후퇴를 한 바로 그쯤이었다. 그러니까 제 1층 현관까지 가서 본관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성일종이 그럼 곽사령관은 어디 있었냐 하니까 곽사령관이 자기는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 현장에 간 것은 김현태, 이진우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쪽에는 이진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더라? 이현우인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또 별도고. 그 다음에, 이상현이 있었죠. 이상현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일종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 같은 국방위원회 회의인데, 이 사람도 현역 군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이들을 희생물로 삼으려고 하는데 앞장섰죠. 이것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후문에 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라 하고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김현태가 그렇다.
케이블 타이는 평소 항상 휴대하고 있고 평소 휴대 목적은 테러 진압을 할 때 테러범을 포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된 것이 모양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1차 목표는 거점 확보가 되겠죠. 국회 확보입니다. 그래서 김현태의 주장을 일단은 믿어줍시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가 테러범 포박용이 된 것은 윤석열의 두 번째 전화, 곽사령관한테 한 두 번째 전화 이후에 이게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순조롭겠죠. 강대식 위원은 곽종근 사령관이 시킨 거 아니냐, 윤석열이 시킨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깁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라고 했는데 맞느냐. 그래서 곽종근이 독자적으로 시켰다라는 답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이 그거 맞는데 상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곽종근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는 것은 상부에서 한 이야기다. 그것까지 직접 들었다고 앞에서 스피커폰 켜놨다고 하는 아마 그것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곽종근이 이상현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한 거 아까 맞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현이 상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증언들을 합니다. 그러니 강대식 위원은 언제 이런 지시를 받았느냐 시간을 물어봅니다. 이상현의 진술입니다. 저희 선두 제대 1대대가 0시 30분에 지금 국회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01시 이때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 그 시간에 말을 했다. 보안폰으로. 자기들이 건물에 막 들어왔는데 보안폰이 왔다. 건물에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곽사령관이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국회 건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들은 바짝 긴장해서 그런 것들을 따지죠. 곽종근 사령관이 이게 중요합니다. 상부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을 해서 깜짝 놀라서 복명복창을 했다. 그러니 주위에서도 또 다 들었겠죠. 여기 갈 때 보면은 테이저 건이니 공포탄이니, 그런데 박선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산탄총도 가지고 갔다. 이거는 공포탄이 아니고 진짜 총이죠. 그러니까 김현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탄총은 어디다 쓰느냐, 이걸로 문을 연다든지. 그런데 솔직히 인원 살상에도 사용 가능한 총이다. 이게 사람의 그 생명을 살상할 수 있다. 근데 실탄은 없다. 아무튼 가져갔다는 것이죠. 실탄이 차에 있든 어디 있든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이 없다고 하는 이진우 사령관한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총을 쏘라고 했다는 그런 걸 보듯이 산탄총도 쏘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유용원 위원이 이 공수 1여단장께서 상부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직접 답을 합니다. 상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장 뚜렷하게는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냐? 들어가라고 한 거.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침투해라, 공격하고 들어가라 한 거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본회의장으로 쳐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둘 다 했다. 이 상부는 둘 다 했다. 어느 한쪽이 빠지지 않는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위헌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그것이 헌법 내란인데 이 구체적인 계엄 병력을 지휘하면서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직접 했다. 그러니 일반 내란도 충족을 하고 사실은 비상계엄 하에서 반란도 충족을 한다.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하고 분명하게 범행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 임종득 위원. 이번에 아주 인상 나빠졌죠. 원래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봐도 떡 하나 주고 싶지는 않은 아주 밉상을 부린 사람인데,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렇게 야비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옆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보면서 나 잘했지 하고 킬킬거리고 해서 참 한심하게 보였는데, 이 사람이 덮어씌우기 앞장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키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보면 자기 스스로 생떼를 쓰고, 그리고 가짜 증거를 속았는지 알고 하는지 그걸 가지고 윤석열을 변호하고, 이런 것들이 회의록과 국회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에는 지시를 언제 했느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언제 했느냐? 언제 하셨냐고 이러면서 반말도 있고.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께서 얘기를 해서 상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다. 이거는 스피커폰으로 들은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다고 했고, 그때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임무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답이 되려면 두 번째 전화했을 때 했고, 김용현은 또 그때 언젠가 전화해서 했고, 이렇게 되겠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윤석열이 전화 2번 했다. 처음에는 오후에 이 본회의장에 쳐들어가라, 딴 사람들을 보면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한 이야기는 처음에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지시한 게, 이 표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왜 말이 달라지느냐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 윤석열의 말은 시궁창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정확한 워딩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요구할 거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곽종근은 인명피해가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안 옮겼다. 이게 중간에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자기에게도 불리하다는 어떤 잘못된 조언을 받았는지 그래서 자기 생각이었다. 전기를 끊는 건 그냥 내 생각이었다. 뭐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여기에 속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시 30분에 이 전화 온 상황을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증언한 것을 보고 진술한 것을 2025년 2월 10일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수사 내용인데 SBS가 확인했다. 그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특전사 방첩부대장 김모 대령이 당시 곽종근 사령관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 이 두 번째 전화가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12월 4일 새벽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박종근 사령관은 그것을 윤석열에게 받은 두 번째 전화라고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지금도 비공개하고 있거나 이런 게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온 전화가 두 통이 아니고 세 통, 네 통, 10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게 단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부대장이 상황이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 거기다가 아무런 호칭도 없이 경직된 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반복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부사관이 코드 원한테 온 건가 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원은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처음 온 전화 받았을 때도 저랬을까? 아까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고 할 때도 그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을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아무런 호칭도 없이라는 것이 좀 특이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은 매번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호칭이 없으면 코드 원인데 이게 누구냐? 코드 원은 V인데 그게 V0냐 V1이냐 하도 복잡하고 그 암흑이 많아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호칭이 없을까? 왜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왜 들어가겠습니다만 반복을 했을까? 마치 말 안 들으면 자기를 죽이기라도 할 듯이. 자, 이걸 보면
물론 윤석열이 펄펄 뛰면서 온갖 험악한 소리를 막 퍼부으면서 너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은 아니죠. 현장에 가 있는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에게 이럴 수 있는 게 누구인가 많이 궁금합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바로 이 통화 직후에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전기를 끊어야 되나 테이저건을 써야 되나 공포탄을 써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러는데 앞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는 부분도 있죠.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피고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발언과 나중에 공판정에서 하는 발언은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본인의 생각이었든 아니었든 12월 4일 0시 30분 그 부근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 그때 국회 본회의장을 공격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 그 말을 부대원들이 다 들었다. 실제로 윤석열인지 누군지가 전화를 했다. 윤석열은 직접 현장에 있던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총을 쏴라 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죠. 국회 본회의장은 대단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여차하면 무력 공격을 받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 두 번째 통화를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윤석열의 말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광증이 도지기 전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앉아서 카메라가 앞에서 작동될 때 하는 어법이죠. 곽종근이 그래서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 이래서 윤석열이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수고하라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 이게 두 번째 통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살짝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있는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좋아하는 그것도 복제 및 짜깁기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헬기로 이동 중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헬기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던 것에 이렇게 양을 늘려서 끼워 맞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렇게 착하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계엄군이 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윤석열이 이번 내란과 무관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은 윤석열만 일단 수괴로서 확실히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수괴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 수괴, 핵심 수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피청구인이 뭔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게 이러면 도움이 되겠지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고 한 번 그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때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정말 네가 내란을 저질렀구나. 너는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계엄군을 풀어서 국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사람들을 감금하는 그런 그 자체도 반헌법, 반국가 행위가 됩니다. 그런 범죄를 일일이 네가 챙겼구나. 이런 또 다른 증거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는 한 것과는 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순하게 이야기했다고 할 텐데 법의 입장에서는 네가 현장에도 이렇게 참가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